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가톨릭의 역사이기도 한 명동 대성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 가톨릭의 본산이죠. 그 명동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동 성당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진 곳이죠. 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한국 건축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축 자산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명동 성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위대한 유산이자 또 자랑이잖아요. 이 명동 성당은 먼저 언제 지어졌나요? 그 명동 성당은 조선 말기인 189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 사진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서울은 아주 낮고 평평한 도시였죠. 네. 1층짜리 그 초가집과 기와집이 거의 전부였죠. 그리고 뭐 가장 큰 건축물인 궁궐조차도 대부분 1층이고 2층 건물은 간간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건물이 목조였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6층 높이의 벽돌과 돌로 만든 명동 대성당이 언덕 위에 들어섰으니 당시 사람들은 마치 천지개벽을 보는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네. 명동 성당은 당시 서울의 아주 낮은 목조 건물들과 극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서양 사람처럼 거대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보시면 사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건물이 여기에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이 큰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또 자아냈을 것 같은데 여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기껏해야 2층짜리가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처럼 높은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경이롭고 놀랐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처럼 그 서양 건축은 확실히 한국 건축과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르다는 의미의 이양풍 건축이라고 불렸죠. 예. 이양풍 서양 건축이 한국에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8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네. 외국에 문을 잠그는 쇄국 정책을 우리가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외국하고 교류가 없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1876년에 개항이 되게 되죠. 예, 그 이후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시작됐고 그 몇 년 후인 1880년대 초반부터 서양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건물들은 그 공사관, 각국의 이제 외교 공관, 그리고 교회, 학교 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은 그 1885년에 지은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지금 네. 사진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건물은 단연 명동성당이었습니다. 예. 네, 명동성당이 위치한 곳이 또 우리 천주교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명동성당이 위치한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던 장소입니다. 네. 예. 그 이성훈 베드로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후에 천주교 전례를 거행한 곳이 이곳이었죠. 예. 김범우 토마스의 집.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 전례를 거행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당이 위치한 명동은 과거에는 종현으로 불렸습니다. 종현. 예. 네. 그래서 명동 성당의 원래 명칭은 종현성당입니다. 그래요? 예. 네. 명동 성당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죠. 이 사실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는 종현 성당이었다가 명동 성당으로 해방 이후 불리게 됐다. 예. 네, 한국 천주교의 뿌리기도 하죠.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냥 그 자부심이 뭐랄까요? 막 이렇게 솟구치는 느낌이에요. 예. 그 성당 크기와 아름다운 형태뿐 아니라 지어진 곳의 의미까지 여러 면에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죠. 네. 예. 명동 성당이 이처럼 높고 크게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성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님에게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1884년부터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됐죠. 네. 예, 하지만 당시 폐쇄적인 조선사회에서 천주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신자들과 신부님이 순교를 하셨죠. 네.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에 눈에 띄는 성당 건물은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숨어서 다 지냈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예. 기존의 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와집이나 초가집 형태의 성당을 지어서 몰래 모여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예. 오랜 고난 끝에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천주교는 한국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힘들었네요. 그렇죠. 네. 예. 당시 조선교구는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이었고 교구장님은 블랑 주교님이셨죠. 네. 조약 체결한 이듬해인 1887년에 명동성당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극복하고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듯이 이제까지 한국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긴 박해를 끝내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이 성당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신자들은 얼마나 또 설레고 네. 뭉클했을까요? 그랬겠죠. 예. 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또요. 네. 조불소 통상조약 통해 천주교 자유가 허락되었지만은 큰 성당을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네. 명동 성당 높이가 47m입니다. 16층 높이죠. 16층. 예. 게다가 명동 성당은 약간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언덕 위에 있어요. 예, 궁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폐쇄적인 조선 왕실이 이양풍의 건물이 궁궐을 내려다 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요. 예,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네. 게다가 그 역대 국왕의 의진을 모신 영의정과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네. 공사 시작 이듬해인 88년에 기독교 정교를 금하는 금교령을 내려 성당 공사는 바로 중단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네, 그 다음에 바로. 네. 짓기로 한 뒤에도 역시 쉽지 않았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 또 유교 사상이었던 터라 왕보다 높은 곳에 있고 내려다본다.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큰 일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죠? 네. 다행스럽게 중단된 지 4년 만에 그 4년 만인 1892년에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네. 그리고 6년 후인 1898년에 마침내 명동성당이 완공되죠. 네. 처음 공사 시작한 지 11년 만입니다. 그럼 좀 짧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서양에서는 성당 짓는데 100년 이상 그렇죠. 걸리는데 네. 그 비교하면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11년 만에 지었으니 빨리 지은 거죠. 네. 이렇게 또 우여곡절 끝에 명동 대성당 결국 짓게 됩니다. 명동 성당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면서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유튜브 CBBC 빵톡 댓글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로는 헬레나 K님께서 서울에서 20년 살았는데 아직 명동 성당 못 가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갈 때마다 가거든요. 네. 서울 갈 때마다 갈 수 있다면 항상 가는 것 같은데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네, 오늘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 교수님과 우리나라 가톨릭의 불인 명동 대성당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명동 성당 가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가보신 분들은 상상해보면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명동 대성당을 지은 건축가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분이 건축하셨죠, 교수님? 예, 명동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는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코스트 신부님입니다. 코스트 신부님. 예. 저기 사진 나오네요. 네. 예. 코스트 신부님은 당시 주교님 명을 받아 여러 성당을 설계하고 또 공사를 진행했죠. 네. 코스트 신부님은 명동 성당 이외에도 약현 성당, 오. 답동 성당, 용산 신학교 등 여러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네. 한국 초기 천주교 건물을 거의 도맡아 짓다시피 한 분입니다. 그러네요. 한국 천주교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셨을까요? 공부를 하신 전문적으로
건축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 아니세요? 예. 네. 그런데도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성당을 설계를 하고 지으셨죠. 와. 그뿐만 아닙니다. 코스트 신부님은 원래 인쇄소를 경영하시면서 성경을 보급하신 분입니다. 네. 현재 가톨릭 출판사를 설립한 분이기도 하죠. 예, 다재다능하고 헌신적인 코스트 신부님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 전주교가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게 되었죠. 와, 건축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한 성당들을 함께 만드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 가톨릭 출판사를 설립한 분이시기도 한 코스트 신부님 예.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여러 분야의 기초를 탄탄히 지어주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예, 코스트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명동성당의 완공을 2년 앞둔 1896년 5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안타깝죠. 네, 예. 이건 상상도 못한 전개예요. 맞습니다. 예. 네. 코스트 신부님의 뒤를 이어 포아넬 신부님이 공사를 맡아 완공을 하고 네. 1898년에 미첼 주교님 집전하에 축성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 뒤이은 포아넬 신부님 역시 성당 건축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명동성당 외에도 전주에 가보면 전동성당이라고 오호, 있거든요. 네. 아름다운 성당. 예. 그리고 안성성당 등 많은 성당 건축물을 남기셨습니다. 네. 한국의 초기 천주교회는 이처럼 훌륭한 건축가 신부님이 계셨기에 그때 지어진 아름다운 성당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꼽으라면 그 당시 지어진 성당들이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들으면서 오 하잖아요. 예, 예. 정말 외국인 신부님께서 설계하고 지었지만 예. 당시 수급할 수 있었던 건축 자재들도 한계가 있고 또 현지 기술자들도 많이 없어서 서양의 성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차이와 특이점이 있는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 더 자세히 함께 보고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동 대성당의 모습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예, 예. 명동성당은 서양의 전통적인 교회 건축 양식이죠. 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고딕 양식. 예, 예. 네. 아주 높고 뾰족한 첨탑 그리고 높은 천정, 끝이 뾰족한 아치 등이 고딕 양식의 특징이죠. 네. 이러한 특징이 명동성당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뾰족해요. 예, 그 고딕 양식은 1100년 중반쯤에 처음 나타난 건축 양식이죠. 예. 네. 이후 수백 년 동안 성행하다가 르네상스 등 다른 양식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졌죠. 네. 근데 1800년대 들어서 다시 고딕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에 나타난 고딕 양식을 이전 고딕 양식과 구분해서 네오 고딕, 새로운 고딕이라고 그렇게 네오 고딕. 부릅니다. 네. 하지만 고딕과 네오 고딕의 형태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고딕 양식은 특히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죠. 고딕 양식에서 나타난 높은 첨탑, 높고 신비로운 천정, 그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지향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이후로 교회 건축하면 현재도 고딕 양식을 떠올리게 맞아요. 되죠. 예. 네. 아마 성당 그려보라라고 하면 뾰족한 고딕 양식을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명동 성당이 그럼 이 네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코스트 신부님은 네오 고딕 양식으로 설계를 했지만은 그 당시 그 설계대로 공사할 수 있는 한국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예, 서양의 성당 건물은 석조가 대부분이었지만 한국 건축 기술자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만 지어본 사람들이었죠. 네. 게다가 한국 기술자 대부분은 서양 건축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눈으로 예. 본 적도 없구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명동 성당을 짓는데 동원된 기술자와 인부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과 교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 건축물에 익숙했죠. 확실히 좀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뭔가 봐야지 짓죠. 예. 그렇죠. 뭔가 보고 아니까. 그렇죠. 예. 그럼 명동 성당의 주재료는 뭔가요? 그 서양의 고딕 양식 성당이 주로 돌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네. 명동 성당은 벽돌로 지어졌죠. 돌이 아닌 벽돌. 예, 벽돌입니다. 네.
그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나무로 그쵸. 건물을 짓죠. 예. 그래서 돌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는 돌은 화강석인데 화강석은 서양의 대리석과 비교할 때 무척 단단합니다. 네. 그래서 가공하기가 아, 엄청나게 어렵죠. 힘들겠네요. 예. 또 돌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루기 쉬운 벽돌을 사용해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벽돌은 단점이 있죠. 조각이나 장식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맞아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명동성당에서는 그 명동성당에는 유럽의 고딕 성당과는 달리 벽면에 기둥과 그 장식이 거의 없죠. 아, 맞아요. 딱 생각하면 이 유튜브에 이혜니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벽돌 바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명동성당은 보시면 붉은색과 회색 두 가지 벽돌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이 네. 기둥 같은 경우는 회색 벽돌이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성당 건물이요? 그 성당은 벽돌로 지었지만은 일반적인 벽돌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끝이 둥글둥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그 명동성당에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곡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돌로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전통적인 고딕 성당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코스트 신부님은 여러 가지 모양의 벽돌을 제작하여 사용하셨죠. 그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벽돌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또 처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있으니까 뭐 저게 벽돌이겠거니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조각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표현 방법을 다르게 했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벽돌은 한 두세 종류 정도 되죠. 네. 모양도 대부분 직사각입니다. 맞아요. 예. 하지만 명동성당에는 20종류나 되는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정도나 있어요? 아니요, 신부님께서 직접 고안하신 만드신 거죠. 거. 예. 네. 그 벽돌로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고딕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계시는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심하시면서 벽돌을 디자인을 하신 거죠. 네. 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회색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돌처럼 보입니다. 네, 맞아요. 예.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부드럽고 친근한 성당이 된 겁니다. 네. 그 코스트 신부님의 아마 천재적인 재능이 여기서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전공을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까지 또 잘 20개를 또 어떻게 이게 고안을 하셨을지. 그러니까요. 아마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하셨으면 세계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는 사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 모양이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다 이런 걸 고안을 직접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제한돼 있는 재료로 여러 가지 모양과 풍성한 색감까지 표현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지. 그렇죠. 또 고민, 노력, 또 애정이 세상 우린 지금 그 덕분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 역시 그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네. 그 명동성당의 전면에 보이는 종탑은 높이가 47m로 16층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성당은 세로가 긴 라틴 십자가 모양이고요. 세로가 68m, 가로 29m입니다. 네. 그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수직선을 강조한 기둥들이 쭉 열지어서 있는데요. 네. 그 기둥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천정을 받치고 있죠. 예. 그 전통적인 고딕 성당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늘어선 이 열주가 12개입니다. 12개. 한쪽에 12개씩 네. 해가지고 총 24개죠. 아, 네. 예,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명동성당은 한쪽에 8개씩의 기둥만 있죠. 그러면 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중에 몇 분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전통적인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규모가 작고 비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명동성당 역시 높은 천정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중앙 통로 위에서 보면 천정 높이가 20m 넘죠. 총 22m 엄청 가까이 될 높아요. 겁니다. 예. 네. 그 7층 높이죠. 그리고 천정 모양은 끝이 뾰족한 아치 모양인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천정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내죠. 네. 그리고 천정 아랫부분은 대충은 여기 보이는데요. 그 연속된 스테인드 글래스 창으로 해서 빛이 들어와서 천정을 밝게 비치죠. 그래서 천정을 위로 들어 올리는 어떤 부유시키는 듯한 그런 네.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그 제대도 있잖아요. 예. 제대도 보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거기에 담긴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예. 같아요. 그 출입구에서 들어서서 보면 반대편 끝에 제대가 위치해 있죠. 네. 그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제대를 중심으로 한 반원형의 벽이 둘러싸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예, 반원형 공간에는 여기는 14사도의 어.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오로 바르나바의 초상화가 그려져 와. 있습니다. 네. 예. 그 위쪽으로 스테인드 글래스가 조금 보이는데요. 네. 스테인드 글래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한국 성화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장발 루드비코 화백님께서 192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네. 사진이 정말 저도 이번에 그 미사를 보러 갔을 때 와, 알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네. 12사도겠지? 이렇게. 예. 네, 그리고요. 예, 명동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본산인 만큼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천주교의 104명의 성인 중에서 성 앵베르 주교님, 성 샤스탕 주교님, 신부님, 그리고 성 모방 신부님을 비롯한 5분 성인의 유해와 그 외에 순교자 4분의 유해, 총 9분의 유해가 그 명동성당 지하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몇 분 더 계셨는데 그 절두산 순교 성지로 그 일부 유해를 옮기고 예, 현재는 9분의 유해만 모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명동성당 오늘 내내 얘기하면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 가톨릭 문화살롱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나오신 영화 탄생 리뷰를 했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선교사 신부님들과 신자들과 함께했던 순교하셨던 장면이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과 또 명동성당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자들에 대한 감사도 다시금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이 주는 의미가 이만큼 또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감동적인 영화죠. 네. 그 영화에서 한국으로 그 숨어 들어오셨던 분이 모방 신부님이셨죠. 아, 네, 맞아요. 예, 그분께서 순교하시고 지금 명동성당에 잠들어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너무 뜻깊네요. 예. 네. 그분들의 신앙심과 용기에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네. 예.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 천주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그 천주교는 물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아는 명동성당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성당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 뭐 저보다 훨씬 많이 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교수님 덕분에 정말 몰랐던 내용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그 이름 바뀐 거요. 종려성당에서 종려성당에서, 예. 네, 명동성당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도 몰랐고 그 여덟 기둥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 갈 때마다 명동성당은 전 꼭 들려보는 곳 중 하나인데 그 역사와 선조들이 신앙이 담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알고 보면 또 다르잖아요. 더 뜻깊고 더 귀중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저도 그렇게 자주는 가는데 서울 한 3번 정도 갈 때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꼭 발걸음이 향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갈 때마다 좀 어떠세요? 갈 때마다 뭉클하죠. 뭉클하고 이번 자료 수집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특히 이제 모방 신부님 같은 경우 영화를 통해서도 그쵸. 봤으니까요.
그 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알려주셨어요. 헬레나 K님께서는 파리 외방선교회가 정말 한국 천주교에 큰 역할을 했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영아님께서도 사진 보시면서 내부 모습도 멋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무진징님께서는 명동성당은 고향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지혜님. 20종류의 벽돌을 디자인하시다니 놀랍네요. 라고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다 놀라운 일들밖에 그렇죠.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한국 왔으니까 어디로 또 떠나보면 좋을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네.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볼까 미국으로? 합니다. 예. 네.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도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아주 멋진 성당이 꽤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시죠. 어느 성당 다니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양식과 모습으로 우리 가톨릭을 미국에서 드러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